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저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서 이제 집 장만을 위한 어떤 차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알아야 그 틈이 보이지 어설프게 알면은 사실 최선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단순한 방식. 네. 어떻게 이 공부를 우리가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굉장히 막막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서적 찾아보시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강의를 듣는 것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본인의 스텝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부동산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손품과 발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품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굉장히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좀 혼란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가 없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무조건 이제 경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보통 그래서 순서가 그거죠. 네, 경매로 싼 집 찾아라. 시작해서 이제 인천의 반지하빌라부터 보통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뭐 청약부터 시작해서 일반 매매, 갭 투자 그리고 또 뭐 틈새를 찾는 투자 정도까지 굉장히 내 집 마련과 그리고 투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강의들과 이제 부동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손품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제 그 정제된 정보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부동산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그 부동산의 어떤 매매, 전세, 그리고 갭, 그리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실거래가 이런 많은 그 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앱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손품을 팔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뭐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곳부터 하시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앞마당부터 이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해서 손품을 팔고 내 아파트는 얼마인가로 옆동은 그러니까 옆에 단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조금씩 반경을 넓혀가면서 손품을 팔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발품이라는 것은 그 손품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손품을 통해서 정보의 한 80% 정도는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품 현장에 임한다고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답사인데 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장의 어떤 분위기와 정보와 그리고 이 집의 어떤 장점과 단점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품과 발품이 어우러져서 이제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그 손품 발품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지 이 손품과 발품을 통해서 좀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꾸준한 노력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손품과 발품으로 좀 좋은 집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임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뭐 가서 그냥 부동산 찾아가서 여기 집 얼마예요? 시세 얼마? 이런 물어보면 되나요? 임장이라는 건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내가 그냥 단순히 지역을 알기 위해서 간 임장과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임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낯선 지역을 그저 공부하기 위한 임장은 그러니까 큰 어떤 숲을 먼저 보는 것, 분위기 임장이라고 하죠. 그 동네를 이제 뭐 차를 타고 가시던 걸어서 가시던 그 분위기를 처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근데 발품을 팔기 이전에 사실 손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품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좀 입수를 해야지, 정보를 얻어야지 그 발품이 조금 더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품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발품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일단은 지역을 임장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어떤 블루칩 아파트 그리고 옐로칩 아파트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디로 출퇴근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구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손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이런 어떤 현지의 부동산 소장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시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한 곳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좀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너무나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거품이다라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을 좀 들으시고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내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거치신다면 좀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공부를 할 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견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좀 전국적으로, 아니면 뭐 서울, 뭐 강남구, 네.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대상,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살고 싶은 집, 네. 그 동네를 일단 찍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말씀하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단은 뭐 뭐죠? 뭐 경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부터 네. 배워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역 상관없이 싸면 아무데나 사자 이거와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선정해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거기서 내가 그 가운데서 싼 걸 사겠다 이거하고. 이것이 정답은 없는 게 이게 개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공부이냐, 아니면 투자를 위한 부동산 공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보통은 내 집 마련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는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은.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라고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고 이러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넓은 지역을 보시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무주택자이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그러니까 1주택자이신 분들이 갈아타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일단은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내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내 집 마련을 지방에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권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좀 좋은 매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거주의 어떤 주거 안정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두 가지가 충족됐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기대했을 경우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의 많은 분들이 그냥 투자로 보지 않고 주거 안정감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그냥 현재의 내 생활 반경 안에서 많이 결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결정하셨을 경우에 내 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집,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는 집에서도 저는 그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갈아타기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집을 마련할 때도 꼭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과 비슷한 급지 혹은 상위 급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급지 지역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집이 조금 더 우리 가족이 살기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살면서 가치가 오르는 집일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차후에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급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 네. 근데 일단 어쨌든 뭐 그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떻게 이거를 따져야 될까? 일반적으로 보통 자산 규모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대중적으로 한 얼마 정도 가진 분들이 많은가요?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이제 보통의 내 집을 첫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30대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예전에는 30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가 학령기 아동, 그러니까 보통 결혼 10년 차 부부 들이 이제 40대가 됐을 때 내 집을 첫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연령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30대 혹은 40대 분들이 첫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거의 종잣돈 규모가 2억에서 3억
혹은 이제 40대 분들은 4억에서 뭐 5억대 분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종잣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첫 집을 마련하실 때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접근하는 상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한 2, 3억대 자산을 네. 가진 우리 30대 네. 예, 부부가 그 집을 장만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2억에서 3억대의 종잣돈이라고 하면 사실 그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는 좋은 집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부부가 이제 종잣돈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규모의 집이 4억에서 5억대 혹은 그 조정 지역에서 50%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6억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억에서 6억 정도의 스펙트럼의 집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여부에 따라서 집의 규모를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6억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3억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이제 100만 원대 200만 원까지는 되지 않고 100만 원대의 원리금 상한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자와 원리금이 네네. 같이.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6억 정도 구간의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6억이라는 것도 굉장히 예를 들면은 실거주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는 집의 구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3억으로 청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혹은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6억 이상의 집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당장 실거주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이라는 걸 일으키고 그리고 3년 동안 청약에서 이제 입주까지 3년 동안 혹은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해서 기다리는 혹은 2,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준다면 예, 좀 적은 금액으로 6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집을 또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는 실거주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집의 규모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이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4억에서 6억 구간의 아파트 기축의 아파트를 보통은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4, 5억이라고 해도 이건 뭐 큰 차이는 없겠는데 1억 차이니까. 이제 4억의 집과 5억의 집은 또 다르고요. 아, 그래요? 5억의 집과 6억의 집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실 때 보통 3억 정도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적은 대출을 일으켜서 4억의 집보다는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6억의 집을 마련하시는 게 2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4억의 집보다 6억의 집이 오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의 대출을 조금 일으키셔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제일 걱정하는 게 결국 이제 언제 시점의 문제죠. 매수 네. 타이밍. 매수 타이밍. 지금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네. 의문.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도 네.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지만 네. 그래도 들어오는 그 수입 대비 나가는 뭐라 그럴까요? 네. 대출의 규모가 네.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확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물론 자기 돈이 있으면야 괜찮지만 대출을 해서까지 지금 할 시점이냐 아니면 좀 참으면 뭔가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떤 좀 낮은 가격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낫지 않냐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자분이시라면 더 추가 매수를 저는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분은 이 투자 타이밍을 사실 집을 매수 매도해 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 이 시점에서 굳이 이제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실거주 어떤 주거 안정성에 좀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타이밍을 재시기보다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종잣돈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을 마련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을 이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가족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안에서 하락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상승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 집이라는 재화가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값의 변화가 보시면은 뭐 아시잖아요. 뭐 20배, 3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집이라는 것에 그 내가 정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라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살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사시고 조금 더 어떤 낭비되는 에너지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거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갈아타는 타이밍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를 하는 타이밍보다 갈아타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조금 더 핵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시는데 에너지를 쓰시는 게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포기하고 네.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냐 네. 이렇게 포기하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을 때 계속 나가는 이자와 원리금 이런 걸로 생활은 계속 계속 쪼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집은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만 이자 나가고 뭐 이 집과 관련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집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의 대출과 이자는 사실 차후에 집에서 집을 매수하시고 집을 매도할 때 집값이 올라 있다면 사실은 집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는데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집이 나중에 모든 것들을 이런 이자라든지 원리금을 갚아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를 보게 된다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현실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한번 내 집을 마련해보고 이것이 이런 시스템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매달 이자를 갚아가는 것의 어떤 그것을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에 그 이상의 개념으로 좀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6억 아파트가 이제 자주 언급이 돼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집중해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6억 아파트는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어지간한 아파트들도 이제 6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6억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6억이라는 것은 정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의 기준이 되기도 해서 대출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 되기도 하죠. 6억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6억의 아파트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치가 꽤 좋은 집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가 주택이 그 가치의 오름폭이 좀 제한적이라면 5억, 6억대 아파트는 수도권으로 간다면 20평대의 신축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30평대의 준신축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억대의 아파트를 잘 선택한다면 그리고 잘 선택해서 2년을 거주하신다면 그것이 이제 9억대 구간, 9억이라는 것은 1주택
비과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년 거주하면 9억 구간으로 다다를 수 있는 좀 상품성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6억의 아파트로 2년 혹은 4년 동안 거주하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면은 자산의 규모가, 자산의 볼륨이 종잣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럭키세븐 부동산 원칙 이것을 이제 책에서 네. 불인이, 그러니까 부동산 어린이군요. 이게 주린이는 아주 많이 들었는데 네네. 불인이들을 위한 럭키세븐 부동산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럭키세븐 부동산 원칙이란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좀 직관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쓰주택 살 바에는 무주택이 낫다. 이 쓰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뭐 임의로 한 말인데, 그러니까 하락기 때는 다른 아파트보다 빨리 하락폭이 크고 상승장에는 오르지 않는 아파트를 제가 쓰주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 시대에 그 가치가 오르지 않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주택인 상태가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은 돈이 아닌 안목과 용기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집을 이제 처음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대출을 일으켜서 용기 있게 좀 좋은 집을 고르는 안목으로 이제 좋은 집을 고르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살기는 좋아요 라는 숨은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보통은 부동산에 가면 이 동네 살기 좋아요 라고 사장님들 말씀하시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 네, 그리고 입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동네 살기는 좋아요. 근데 왜 집값이 안 오르죠? 라고 하는데, 어떤 집이든 내가 적응하게 되면 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살기는 좋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살기 좋다라는 것은, 또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 사는 분들도 여기 살기 되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10중 8구 교통이 좋은 곳에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단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살기 좋아요 라는 말을 믿고 집을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는 곳과 사는 곳은 달라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종잣돈이 적은데 내가 집을 마련하는 곳과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잣돈이 2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또 뭐 3억대 혹은 조정지역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4억 아파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가지고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조금 좋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에 6억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은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내가 사는 집을 선택하는 집을 좀 달리 하셔도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아타기라는 것은 일단 첫 집에 보통 첫 집을 마련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첫 집을 마련하셨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격하셔가지고 그 집의 터를 굉장히 오래 잡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집의 가치가 계속 좀 올라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집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주택에서 좀 계속 거주하고 계시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 수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치가 오르는 집으로 계속해서 좀 핵심지로 더 들어가는 방법, 방향을 계속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도 그랬고, 집을 사려면 그 집값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고 보니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어떤 저금리 대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돈을 좀 종잣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의 어떤 많은 뉴타운들 지금 뭐 15억 구간을 훨씬 넘어가는 서울의 뉴타운들이 있는데 뭐 신길 뉴타운이나 아현 뉴타운 그리고 뭐 가지열 뉴타운 많은 뉴타운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불과 뭐 4, 5년 전만 해도 입주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잠실도 뽕밭이었고 판교도 들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미래 가치가 있는 곳, 교통의 호재라든지 상품이 굉장히 좀 크게 바뀔 곳 이런 곳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 내 집 마련 럭키 세븐 원칙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네. 예, 주택 마련하는데 사용하면 좋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의 목차 가운데 보니까 내 집 마련 10년 플랜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좀 때가 되면 조금 더 종잣돈을 조금 더 모으면 그리고 내 아이가 졸업을 하면 그리고 내 직장이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10년 동안 차근차근 모으고 계획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10년 동안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와 그리고 집이 오르는 속도가 같아주면은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그러니까 길게 보고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좀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